11년 전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넜던 탈북자가 2025년 1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인천공항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가방 안에는 금반지와 달러 3,000불 그리고 탈북민 20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이 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과연 그는 무사히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손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2025년 1월 15일 새벽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제 앞을 공항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따라오시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금반지, 달러 3,000불,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민 1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걸렸구나. 끝났구나. 별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조사관이 가방을 뒤지더니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성혁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북한으로 가려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11년 전에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이 다시 그 지옥으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만강을 건넜던 사람이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냐고 물으시겠죠? 저도 압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혁, 올해 48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북한에서는 시 인민위원회 간부로 일했습니다. 당 간부였으니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배급도 제때 받았습니다. 2014년 3월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제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36살이었던 아내 김영숙, 그리고 12살 아들 성민이, 8살 딸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아내에게 출장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평양 갔다 오면 선물 사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빨리 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뇌물받은 게 들통날 것 같아서 살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가족은 나중에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남한에 가서 돈 벌어서 브로커 통해서라도 빼내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23, 딸은 19이 됐을 겁니다. 제가 떠난 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간부가족이라는 특권은 사라졌을 겁니다. 반역자 가족이 됐을 겁니다. 산골로 쫓겨났을 수도, 탄광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들을 지옥에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 아시죠?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오신 분들, 부산 피난 갔다가 혼자 남으신 분들. 그분들이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사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남한에서의 1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청진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린 얼굴로 아빠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성혁이 동무지.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국가보위성이라는 걸.
북한 정보기관이라는 걸. 가족 보고 싶지 않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아직 잘 살고 있네. 보고 싶으면 돌아오게. 용서해주마.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걸.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걸.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민 정보를 넘기라고. 이름, 연락처,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자식이 북한에 남아있다면, 11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1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심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으로 가려다 잡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 사람들, 우리가 이미 다 보호했습니다. 당신을 몇 달 전부터 추적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가려던 곳은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구나. 저는 바보였습니다. 11년 동안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을 벗어나지 못한 바보였습니다. 2014년 3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 인민위원회 간부였습니다. 말이 좋아 간부지 실제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배급관리, 주민통제, 사상검열.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뇌물 처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배급받으려면 뇌물, 장마당 장사하려면 뇌물, 여행증 받으려면 뇌물. 저는 중간에서 그 돈을 받아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는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얻고 가족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위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간부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도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3월 어느 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출두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출두하면 끝입니다. 신문 받고 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겠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요즘은 배급이 끊겨서 옥수수밥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밥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아들 성민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유진이는 밥을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도망칠 거라는 걸, 가족을 두고 혼자 떠날 거라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밤 10시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성민이는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줘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목을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몰래 준비해둔 돈을 챙겼습니다. 달러 500불, 중국 돈 3,000위안. 간부 생활하면서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글을 써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평양 출장 다녀온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타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국경 도시인 회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월 20일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동포였는데 달러 300불을 요구했습니다. 거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건너야 합니다.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강가로 갔습니다. 3월인데도 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중간중간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만 가면 중국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순찰대 발견하면 총 쏩니다. 저는 얼음 위를 기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얼음을 짚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순찰대가 쏘는 총이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내도 못 보고 아이들도 못 보고 죽는 건가? 하지만 총알은 다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순찰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쏜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구나. 살아서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라는 걸, 가족이 없다는 걸. 중국에서 저는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 달을 숨어 있다가 브로커를 통해 다음 루트를 찾았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을 다 주고 빚까지 졌습니다. 6월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미립국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2014년 7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청진에 남은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도망친 걸 알았을 겁니다.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남편이 어디 갔냐고 다그쳤을 겁니다.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7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딸 유진이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미안해. 아빠는 못 갈 것 같아. 아빠는 너희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인이야. 여러분,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가족을 잃고 얻는 자유. 죄책감과 함께 사는 자유.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자유. 저는 그날부터 11년 동안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남한 생활 적응하는 법, 취업 준비, 사회제도 같은 걸 배우실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브로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했습니다.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어요. 혼자 계실 텐데. 25살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교육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돈. 정착금은 총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주거 지원금 포함해서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800만 원.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통해서 가족 한 명 빼오는데 1천만 원은 든다고 들었습니다. 세 식구면 3천만 원. 어떻게 그 돈을 모으죠? 11월에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정착금 받은 걸로 간신히 계약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아파트는 25평이었는데 간부였으니까 그 정도는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좁은 방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첫날 밤 저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겼는데 여기는 24시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살 남자가 방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해준 일자리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공장, 식당, 경비. 저는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반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말투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는 북한 억양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북에서는 간부였지만 여기서는 신입공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거 저기 갖다 놓고 저거 여기 정리하고 어린애들한테도 존댓말 써야 했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린애가 반말하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간부였는데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는데 이제는 막내였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빠지면 100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3천만 원 모으는데 30개월. 2년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핸드폰 요금, 교통비, 병원비, 옷값.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일요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북한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혹시 청진 소식이 나올까 해서. 하지만 나올 리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갔습니다. 목사님이 친절했습니다. 교인들이 밥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다녔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제 가족은 북한에 두셨을까요? 2017년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더군요. 탈북민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북한 억양 따라하는 사람들. 참다 싸웠습니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 공장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 일은 외로웠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앉아서 CCTV만 봤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 인사했습니다.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말했습니다. 아저씨, 택배 왔는데 좀 올려줘요. 아저씨, 여기 청소 안 됐는데요? 아저씨, 저는 간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는 아저씨였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로 일했습니다. 모은 돈은 500만 원. 3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옷은 중고로 샀습니다. 그렇게 절약해도 돈은 안 모였습니다. 여러분, IMF 때 명예퇴직당한 가장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생 회사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잘린 분들. 택시 운전하고 치킨집하고 경비 서신 분들. 그분들 심정이 이랬을까요? 저는 북한에서 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가족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릴 버렸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와요? 딸이 울었습니다. 배고파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경비일도 잘렸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을 까먹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 취한 사람들 차를 몰아줬습니다. 한 건에 2만 원. 하루 오건 하면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하지만 매일 5건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시간만 흘렀습니다. 돈은 안 모였습니다.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가족을 못 만나겠다고. 그때였습니다. 2024년 9월. 전화가 온 게 성혁이 동무지.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86. 중국 번호였습니다. 밤 11시에 중국에서 전화가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받지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려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혁이 동무지.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고향 말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야 나. 최철수. 기억 안 나나? 최철수. 시인민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철수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중국에서 전화를 하죠? 철수 동무. 어떻게? 놀랐지? 나도 이렇게 전화하게 될 줄 몰랐네. 목소리는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동무 잘 지내고 있나? 남조선에서 고생 많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습니까? 그야. 방법이 있지. 동무, 그것보다 말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 보고 싶지 않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말이야. 아직 청진에 있네. 성민이랑 유진이도.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 딸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죠?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나는. 동물을 도우려는 사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최철수가 아니라는 걸. 국가보위성이라는 걸. 북한 정보기관이라는 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동무, 솔직히 말하지.
나는 보위성이야. 동무도 알고 있을 거 아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끊지 마. 가족 이야기 좀 더 해줄게. 영숙이 요즘 힘들어하더군. 동무가 도망간 뒤로 배급도 끊기고 집도 빼앗기고 지금은 탄광마을에 살아. 알고 있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23이지? 군대 갔어. 최전방으로 보내졌네. 반역자 아들이라고. 유진이는 공장에서 일해. 19살 처녀가 말이야. 그만하세요. 동무 잘못 아냐. 동무가 도망쳐서 애들이 고생하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려고 도망쳐서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보고 싶지 않나? 11년 만에 가족 얼굴 보고 싶지 않나? 그게 무슨? 돌아오게. 남조선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돌아와서 가족이랑 같이 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탈북자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았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돌아가면 수용소로 보낼 거 아닙니까? 아니야. 동무는 특별해. 간부 출신이잖아. 게다가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남조선에서 정보를 가져오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정보. 그 단어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정보를 말하는 겁니까? 간단해. 남조선에 사는 탈북민들 정보. 이름, 연락처, 사는 곳. 그 정도면 돼. 그걸. 왜? 우리도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동무도 알잖아. 탈북자들 중에 우리한테 협조할 사람들도 있어. 가족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 말이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을 협박하려는 거였습니다. 못합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가족은 포기하는 거네. 성민이 최전방에서 지뢰 제거 작업한다던데. 위험한 일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 유진이는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 다쳤다더군.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뒀다던데. 제발 그만하세요. 동무가 결정할 일이야. 정보 주면 가족 만나게 해줄게. 안 주면 동무 선택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자식 얼굴 11년 동안 못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내를 11년 동안 못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이 지뢰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 기계에 손가락 다친 채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흘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봤나? 동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탈북민 10명만 알려주면 돼.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것만 있으면 가족 만나게 해줄게. 정말 만나게 해주십니까? 물론이지. 우리가 거짓말하겠나. 동무가 정보 주고 중국으로 오면 가족이랑 만나게 해줄게. 그 다음엔 같이 북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 동무는 협조자야. 처벌 안 해. 오히려 좋은 집 주고 배급도 제대로 줄 거야. 가족이랑 같이 잘 살 수 있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주겠네. 명단 만들어.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 주소 알려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한다. 일주일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탈북민 모임에서 본 사람들. 이름, 전화번호, 사는 곳. 10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같은 탈북민을 파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명단을 완성했습니다.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네. 이제 중국으로 오게. 날짜 정해서 알려줘. 가족 만날 준비 다 됐어.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중국 베이징행.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명단을 보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제 통장에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으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선물도 사야 하고 뇌물도 줘야 하고 가족 만나면 당분간 쓸 돈도 필요했습니다. 먼저 월세 보증금을 뺐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으니까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중고로 팔았습니다. 50만 원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살림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총 1,350만 원이 모였습니다. 다음은 선물이었습니다. 북한 간부들에게 줄 선물, 가족에게 줄 선물. 금은방에 갔습니다. 금반지 새 도너츠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가락만 한 금반지 3개.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북한 보위성 사람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환전소에 갔습니다. 달러로 3,000불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요. 달러 3,000불. 400만 원쯤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달러가 돈이었습니다. 원화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약. 가족에게 줄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장품, 아들이 신을 운동화, 딸이 입을 원피스. 11년 만에 사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딸 유진이가 8살 때 입던 원피스를 기억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이제는 19이니까 어른 옷을 사야 했습니다. 11년. 제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10월 말 북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무 준비 잘 되고 있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 연락해봤나? 아니요. 연락 안 했습니다. 잘했어. 절대 눈치채면 안 돼. 동무가 떠난 뒤에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명단에 적힌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할 건지 뻔했습니다. 협박하고 정보원으로 쓰고 어쩌면 북으로 납치하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동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뭡니까? 명단 좀 더 늘릴 수 있나? 10명 말고 20명 정도. 그건 너무 힘들면 괜찮아. 하지만 많이 줄수록 동무한테 좋아. 가족 만나고 나서 북에서 살 때 대우가 달라지거든. 저는 고민했습니다. 10명도 배신인데 20명은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 일주일 안에 보내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명단을 열었습니다. 10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0개를 더 추가해야 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탈북민 모임 페이스북, 단톡방. 거기서 본 사람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인 건 확실했습니다. 11번째 이름 박영희. 함흥 출신,
30대 여성. 12번째 이름 김철호. 청진 출신 40대 남성. 13번째. 20번째까지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북한에 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명단을 보냈습니다. 20명. 20개의 배신. 11월이 됐습니다. 비행기표 예매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2달 남았습니다. 교회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혁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하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니까요. 12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샀습니다. 중국에서 쓸 폰이었습니다. 중국 유심도 샀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금반지, 달러 선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10년 동안 살았던 방.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집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오직 북한뿐입니다. 12월 31일 새해 전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 서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가족이랑 걸어 다니고 싶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행표를 끊었으니까요. 1월 14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갑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어쩌고 미사일이 어쩌고. 저도 내일이면 거기로 갑니다. 11년 만에 돌아갑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베이징 공항으로 오게. 우리 사람이 마중 나갈 거야. 가족도 데려올 거고. 정말일까요? 정말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함정일까요? 저를 잡아서 수용소로 보낼 함정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월 15일 새벽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작별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끝났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걸렸다는 걸. 명단을 보내고 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명단에 적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최영수 씨, 교회에서 알게 된 박순희 씨, 탈북민 모임에서 본 김철민 씨.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팔았어요? 왜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와 같은 탈북민을,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북한에 팔아넘긴 겁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만나야 한다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11월 중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형제를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혁 씨,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북에 있는 가족이요? 11년이나 헤어져 계셨으니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최영수 씨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형님, 제가 실수했어요. 형님 정보를 북한에 넘겼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계획이 들통날 테니까요. 11월 말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저도 그렇게 될까요? 북한이 저를 용서해준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12월 초 탈북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모임에 갔습니다. 20명쯤 모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무서운 일이 있대요. 북한에서 탈북민들한테 연락한대요. 가족 만나게 해준다고 속여서 중국으로 유인한대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간 사람들 다 납치됐대요. 북한으로 끌려갔대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누가 그랬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작년에 2명이 중국 갔다가 실종됐대요.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실종, 납치, 북송. 제가 가려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탈북민 제2북, 중국 납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2북 씨도 탈북민, 북한으로 강제 송환. 가족 만나러 간다더니 실종된 탈북민들. 북한의 함정, 제2북 유도 수법.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북한이 저를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줄 리 없었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유인해서 납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죠. 가족도 못 만나고 죽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단은 보냈습니다. 비행기표도 끊었습니다. 짐도 쌌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까요? 12월 중순 북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무 준비 잘 되고 있지?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럼 됐어. 1월 15일 잊지 마.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기다린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2월 20일 교회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혁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 있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뭔가 고민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요. 만약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될까요? 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가정입니다. 성혁 씨,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네. 혹시 북한에서 연락 왔습니까?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탈북민한테도 그런 일 있었어요. 가족 만나게 해준다고 유인해서 정보 빼내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북한에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당신만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족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성혁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안 됩니다. 11년이에요. 11년 동안 가족을 못 봤어요. 저는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평생 가족을 못 봅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도 위험합니다. 제 때문에 12월 말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갑니다. 죽더라도 갑니다. 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가족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1월 14일 밤 짐을 챙겼습니다. 금반지, 달러 선물.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48살. 늙었습니다. 가족? 만나러 간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는 오전 8시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금반지, 달러, 선물이 전부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가시는 거죠? 네.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관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재입국이었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출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심사관이 어딘가에 전화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손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쪽으로만 와주세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심사관 옆에 섰습니다. 저분들과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김성혁 씨 맞으시죠? 따라오시죠.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걸렸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걸을 수 있으시죠? 네. 남자들이 제 양옆에 섰습니다. 출국장 구석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조사실로 갔습니다. 방 안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확인하더니 돌려줬습니다. 김성혁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관광입니다. 관광이요? 조사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방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가방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조사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3개가 나왔습니다. 달러 3,000불이 나왔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약이 나왔습니다. 관광 가는데 금반지를 왜 가져갑니까? 그건 여자 옷, 여자 화장품도 있네요. 누구 겁니까? 조사관이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단이었습니다.
2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이건, 김성혁 씨, 솔직히 말씀하시죠. 북한으로 가려는 거 맞죠?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왜 가려고 했습니까? 가족? 가족을 만나러. 북한에서 연락 왔습니까? 네. 언제부터 연락했습니까? 작년 9월부터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몇 달 전부터 추적했거든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북한에 보낸 이메일 다 추적했습니다. 명단도 우리가 확보했고요. 그럼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미 보호 조치했습니다. 다들 안전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북한이 당신을 이용한 겁니다. 정보 빼내고 중국으로 유인해서 납치할 계획이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가족요? 북한이 가족을 만나게 해줄 리 없습니다. 당신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성혁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탈북민 신상정보 북한 제공, 재입국 시도. 3가지 혐의입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서 다른 탈북민을 팔았습니까? 20명이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성혁 씨,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많은 탈북민을 유혹합니다. 가족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구치소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수갑 찬 손이 무거웠습니다. 공항 밖에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비행기를 탈 뻔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하지만 이제는 못 갑니다. 영영 못 갑니다. 호송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1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11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눈이 내렸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는 북한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은 몸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몸만 탈북했을 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북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수 없습니다. 영영 갈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갇혔습니다. 이제 진짜로 갇혔습니다.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2025년 2월, 저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 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작은 방입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변기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11년 전 살던 청진 아파트는 25평이었는데 이제는 4평도 안 되는 방에 갇혔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와서 묻습니다. 북한에서 또 연락 왔습니까? 명단에 있는 사람들 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탈북민 중에 북한과 접촉한 사람 아십니까? 저는 다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혁 씨, 솔직히 형량이 적지 않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중죄거든요. 얼마나 받을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5년에서 10년. 그럼 나갈 때는 제가 50 중반입니다. 아니, 60 가까이 되겠네요.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상 좋지 않겠죠. 아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들은 군대에서 무사할까요? 딸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재입국 시도했다는 게 북한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겠죠. 반역자의 가족이라고, 재입국도 실패한 비겁자의 가족이라고. 제가 가족을 2번 죽인 겁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2014년 3월 그날 제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보위부에 출두해서 처벌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가족도 함께 끌려갔겠죠. 하지만 적어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지옥이어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나았을까요? 아니, 그것도 지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옥이었습니다. 2월 말 교회 목사님이 면회 왔습니다. 성혁 씨, 괜찮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죠. 새 삶이요? 저는 범죄자입니다. 나가도 갈 곳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당신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제가 진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3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탈북민 재입국 유도 시도. 국정원, 탈북민 보호 강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이런 짓을 합니다. 가족을 미끼로 탈북민을 유혹합니다. 정보를 빼내고 납치하고 이용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탈북민이 계시다면 절대 속지 마십시오. 북한이 가족 만나게 해준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건 함정입니다. 저처럼 바보 되지 마십시오. 4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어쩌면 더 길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끝났으니까요. 독방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11년 전 월세방에서도 이렇게 천장을 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탈북자는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떠났어도 북한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도 청진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였지만 한 번도 북한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단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 헤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까요? 그때가 되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까요? 아버지가 가족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을까요? 자식이 부모 못 보고 죽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통일을 보지 못할 겁니다. 감옥에서 늙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볼 수 있을까요? 제 딸은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제가 먼저 할 일은 청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집이 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아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싶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딸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습니다. 유진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빠는 너를 버린 나쁜 아빠야. 하지만 그날이 올까요? 통일이 되기 전에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희망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요. 언젠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이 가족 그리워하다가 범죄자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얻고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곧 재판을 받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교도소로 갈 겁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날이 오면 저는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비록 가족은 못 만나도 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북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가족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매일 밤 가족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굴어도 북한 말투가 나와도 적응을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남한에 있지만 마음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게 탈북민입니다. 저는 실패한 탈북민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절대 탈북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미끼로 쓸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가족이 헤어지지 않도록, 자유를 얻고도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